네, 오늘 장 랭킹5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면서 한 주에 대한 그림 본격적으로 그려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차용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 열어보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꾸려볼 겁니다. 일단 오늘 시장 위치이니만큼 지수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고 가려고 합니다. 부채 협상 때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할 것인가, 호재는 없나, 계속 어디까지 떨어질 것을 감안해야 되는 건지 우울한 시장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장님께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부장님, 연이어서 계속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렇게 계속 악재에만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위치에서의 현 상황,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 건지에 대한 냉철한 이야기 먼저 들려주세요. 네, 부채한도 협상은 그냥 정치적인 쇼입니다. 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고요. 서로 이제 명분만 찾기를 꽤 몇 달 동안 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몇 달 동안이요? 예,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서로 이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파국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요. 데드라인이 6월 1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6월 1일이 데드라인이 아니죠. 과거 2011년을 돌아보더라도 당시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논쟁이 지금처럼 똑같이 이제 격화됐었는데요. 당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8월 2일 부채 한도 상환을 못하면 디폴트가 난다고 발표했는데 현재로 돌아와 보면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이제 6월 1일로 이제 엑스데이트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6월과 7월 사이에 세입, 그러니까 이제 그 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더 여유가 생겼고 어쩌면 한 두세 달 정도 여름까지도 디폴트는 사실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예상국은 한 7, 8월 정도까지 디폴트 시한으로 발표하면서 가이트너나 옐런 재무장관의 발표보다는 여유가 훨씬 더 있는 상황으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지 기반을 감안해서 복지 예산 등을 삭감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있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세금 인상은 또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 예산 삭감을 또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양쪽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공화당 자체의 문제도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뚜렷한 대선 주자가 현재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있으면은 아마 2024년 대선 승리 정당이 22년 이후부터는 아마 공화당이 경기 둔화를 이유로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졌지만 현재 다시 민주당이 다시 역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공화당 입장에서는 부채한도 협상 등을 통해서 뭔가 승기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를 좀 밀어붙이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좀 봤을 때 정치보다는 경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약간의 그 지원금, IRA 관련된 지원금 관련해서 이제 공화당이 삭감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 만약에 절충안에서 그게 만약에 일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신재생 쪽, 전기차가 됐든 풍력, 태양광이 됐든 이 관련된 세액 공제 관련된 예산안이 줄어든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에게 좀 주가 수준에서는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공화당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논의는 좀 더 이어지면서 상당히 좀 장기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노이즈를 좀 이야기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렸지만 재정지출 삭감이 진행될 경우에는 성장률 하향 조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2, 3개월에 지지부진한 것들이 결국은 해결이 될 문제인데 그 이후에는 경기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경기가 이 2, 3개월 동안의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예산 삭감을 통해서 경기가 하반기가 조금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더 리스크가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폴트가 진행된다고 하면 95년 말에서 96년 초 사례를 또 살펴보면 당시에도 연방정부가 이제 두 차례 정도 폐쇄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려했던 것처럼 디폴트로 인한 달러 폭락이라든지 금리 급등 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연준이 국제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도 다소 좀 뭔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치닫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이 매수의 기회로 되되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예상의 삭감이 만약에 반영이 혹시라도 된다면 하반기 경기로 내려가는 부분 쪽에 약간 기대감이 하향 조정된다는 부분이 오히려 실물 경기에서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어떤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장님, 그러면은 저희 2011년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계감을 키우실 것 같아요. 그때 신용등급 강등이 나오면서 충격파가 상당했잖아요. 네. 그때와 같은 일이 8월 초에 반복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노이즈를 활용해도 된다라고 봐야 할까요? 글쎄요, 뭐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이슈는 저도 어떻게 보면 사실 모른다는 게 맞겠죠. 그 뒤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제가 2, 3개월 뒤에 뭐 신용등급이 강등될 겁니다 말하는 것은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사태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충분히 충격을 한번 줄 수 있는 이벤트는 될 수 있으나 현재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뭐 미리 우리가 소설처럼 시나리오를 쓰고 대응할 필요는 없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저희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이즈가 생기면서 하방에 대한 변곡점이 생길 수 있겠지만 단 지금의 조정은 사야 되는 조정이 맞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뭐 CFD 관련된 일이라든지 지금 수급적인 내부적인 어떤 요인이 많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몇몇 종목들은 지금 CFD 때문에 좀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여진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시장에 예탁금 줄었죠. CFD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투매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적었기 때문에 어떤 수급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분위기로 가죠. 조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사지를 못하겠죠. 등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 좀 노이즈에 민감한 시장, 호재보다는 노이즈에 민감하고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오히려 좀 팔기 위한 어떤 심리가 좀 강한 시장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당분간은 조금은 시장이 보수적인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대면한 그 이슈에 대해서 냉철하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지금 시장 많이 궁금하실 테니까요. 위원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시장을 그러면 위원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흔들림을 조금 더 감안하고 전략을 구상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좀 섣부를지라도 마무리 국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 시장은 이제 좀 단기 조정 구간에 이제 진입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5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가 일단 뭐 지지선을 다 이제 깨고 내려온 상황이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지지선을 깨고 내려온 속도가 좀 가파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지금 바닥을 잡았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죠. 일단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일단 뭐 지지가 지금 어느 선에서도 차트상 지지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 뭐 거래대금도 빠지고 있는 상황. 이 상황만 놓고 본다라면 지수는 단기 조정, 어떻게 보면 조정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경기 둔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좀 의외의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일부 테마주들이 움직이면서 상반기 지수를 좀 끌었다라면 하반기 때 본격적인 경기 둔화가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면 그 부분이 시작이 되면 오히려 올라간 것이 역기조 효과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과거 부채 한도와 같은 모습이 있고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실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같은 모습은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도 협상은 언제든지 체결은 됩니다. 언제든지 체결이 되는데 이게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올해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부채 한도 협상을 끌면 끌수록 왜 정부 여당에서 미국의 정부 여당에서 강하게 한도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도 협상이 결렬이 되면 참 미국의 어떤 정치 구조인데요.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야당이 그 지지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여당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당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이번에 참 신의 한 수를 뒀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채 한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쓸 돈을 오히려 늘려줬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받을 수가 없죠. 그 핵심이 뭐냐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밀고 있는 신재생과 관련된 이러한 예산만 삭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올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협상을 할 겁니다. 하긴 하고 시간이 끌수록 야당에게 불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부채 한도를 늘려줬기 때문에 여당도 가만히 시간을 끌 수 없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졌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출신으로서 형사 기소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단순하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짝에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향방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관점에서 4위 2차 전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조정의 빌미 2차 전지인가? 그렇다면 지금 구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되게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에서 주도주 역할을 단단하게 해왔던 쪽이기 때문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박근영 부장님과 2차 전지에 대한 내용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정의 빌미가 이쪽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대응은 정말 물음표가 많이 달릴 것 같아요. 하루 변동성이 커서 최근에 뭐 오전에 약해질지라도 종가에 좀 말아 올리는 패턴이 나왔다가 요즘은 그런 흐름도 안 나오거든요. 부장님, 지금 냉철하게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뭐 2차전지 관련 쪽은 사실 뭐 고점 대비 낙폭 과대에서는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도 밀려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락세 주된 요인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결국 이제 지금 약하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이동채 전 회장이 법정 구속이 이제 2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소 조금 의외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1심 판결도 아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법정 구속까지 갈 상황은 아니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뭐 작년 3월에 이미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직을 내려놓았고 지금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갔기 때문에 기본적인 회사 운영과 관련된 공백 사항은 크게 없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회사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법정 구속에 대한 어떤 여진이 좀 있다 볼 수 있겠고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이제 IPO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진행 상태에서 크게 뭐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가버넌스 그러니까 오너십과 관련된 리스크가 있다면 아마 IPO 관련된 판단 과정에서 아마 관련된 그 금융 당국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련된 IPO에 다소 조금은 혹시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이것이 뭐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뭔가 걸림돌이 되거나 뭐 계약이 진행이 안 되거나 이럴 상황이 현재는 전혀 아닙니다만 일부에서 약간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 유럽 쪽의 특히 시장에서는 지금 이 전기차나 신재생 관련된 이런 시장들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뭐 처음에 이제 오리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ESG 경영이라는 어떤 화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든지 계약 당사자 이런 상대방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유럽 쪽의 회사들이 상당히 좀 ESG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계약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많이 본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가 약간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생긴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그런 어떤 컨셉이 있다고 해서 뭐 에코프로가 전혀 뭐 어떤 유럽 쪽에 못 나간다거나 계약을 못 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이슈가 불거진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시장의 조심스러운 생각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다소 지금은 센티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좋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빠지면 빠질수록 또 뭐랄까 수급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위쪽에서 레버리지를 썼던 뭐 고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지금 여러 가지 담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투매가 수급을 좀 부르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수급적인 측면이 더 강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어떻게 돌아서느냐에 따라 지금은 그 두 회사가 빠지다 보니까 코스닥의 지수가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외의 종목들이 뭐 똑같이 그렇게 급락하는 건 아니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조금 다소 좀 과하게 빠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보다도 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되는 것은 최근에 중국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 쪽에 관련된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또 점유율이 좀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가 약간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시 이제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죠. 지금 한국의 EU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작년에 68.2%에서 63.5%로 이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점유율이 좀 줄어들었는데 중국 시장 관련된 중국의 EU 배터리 점유율이 2020년 14.9%에서 지난해 34%로 다소 좀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이 센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또 나오다 보니까 다소 조금은 센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은가 싶은데요. 다만 모멘텀 측면에서 쉬어가는 분위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이 주가 매력도가 많이 빠져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 구조에 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리튬 가격이 공식적으로 반등이 확실히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는 리바운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 권역까지 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국면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되네요. 그러면 다양한 시선 저희도 받아봐야죠. 위원님, 그러면 2차 전지를 볼 때 앞서 박근영 부장님께서는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도 여기에 동의하시면서 그룹주에 대한 어느 정도 투심이 안정돼야지 2차 전지에 대해서 시선이 달라질 것으로 우리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이렇게 뭉쳐서 움직이는 시장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걸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차 전지를 바라볼 때는 저는 수급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을 지금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펀드멘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시각이냐 장기적인 시각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는 2차 전지 이제 장기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말씀 좀 드렸고, 단기적으로 약간의 이제 굴곡 있는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장기 비전에 대한 시각으로 그게 무시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올라올 때는 악재는 일단 조금 무시가 되는 경향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은 불과 한 달 사이에 바뀐 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비전은 긍정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동의를 하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신재생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버티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에코프로만 놓고 본다면 전형적인 쌍봉이죠. 에코프로 BM을 본다 하더라도 지지선이 다 깨진 상황이죠. 여기에 오늘과 같은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으로 보지 말고, 제가 항상 차트를 볼 때 말씀드리는 게 이름을 지우고 차트만 놓고 보십시오. 접근할 수 있는 차트는 아니죠. 특히 대장주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일단 펀드멘탈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수급 논리로 본다면 이 추세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올라가면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올라갔다 떨어지는 구간에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 변할지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죠. 하지만 현재 구간은 떨어지는 구간에 있다는 사실은 그냥 인정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고 등을 아직은 끌 때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에 수급 논리에 우선한다라는 조언도 들어봤고요. 지금 중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도 나오고 있으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구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여기에서도 미국의 부채 한도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은데요. 신재생 에너지주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오전장에 강했던 파워를 가지고 움직였던 섹터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신재생, 태양광, 풍력이었을 텐데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 그럼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질문 드리죠. 부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앞서 저희 부채한도 협상에서 오히려 이건 정치적 쇼다. 오히려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것은 이 관련돼서 이 안이 수정될지 여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세부 지침 안에 이게 수혜다, 긍정적이다,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슈에도 크게 못 움직이는 이유가 될까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미국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퍼스트 솔라가 이제 유럽 태양광 방막 기업인 에볼라 AB를 3,800만 달러 인수 발표, 이게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된 것 같긴 합니다.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가 부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태양광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퍼스트 솔라가 인수한 회사는 유럽의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기술을 선도업체로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된 기술이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가 이제 뭐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겠죠. 그래서 일부 이제 당연히 하나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관련주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 퍼스트 솔라 관련된 이 태양광 발전 전문 지식이라든지 R&D, 페로브스카이트 이 기술과 관련된 쪽은 굉장히 유달리용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쪽에서 재무부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미국 컨텐트 관련된 보너스 규정을 발표하면서 추가세액 공제 지침을 발표했죠. 근데 이제 태양광 발전업체가 태양광 시설에 사용되는 모듈, 인버터 등의 그 부품의 40% 이상이 만약에 미국산이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냐면 중국산이라도 세제 혜택이 간다는 거죠. 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만 맞추어지면 중국산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주가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겠지만 중국산이 공식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맞추어서 미국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쪽에 호재도 같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어떤 경쟁을 또 해야 되는. 근데 태양광 관련 쪽은 또 중국이 워낙 MS가 높고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가 상당히 조금은 어려운 국면에 취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 자체 파이가 워낙 커지니까 우리나라도 커지게끔 돼 있지만은 일단 못 들어올 거로 생각했던 중국 업체가 공식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태양광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좋은 호재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관련주들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추가 혜택 같은 부분에서 그 배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줬다는 부분들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관련주들이 좀 제한적인 상승으로 끝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신재생 관련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될까요? 사실 중국 쪽에 대한 이야기는 그 리스크는 조금은 벗어난 게 아닌가, 기술력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혜택 요거 많이 보시고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부장님. 근데 뭐 신재생 쪽을 단기로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은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네네. 이게 뭐 뚝딱 만들어서 뭐 1년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 풍력도 5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질질 끌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태양광도 발주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몰려 있겠죠. 상반기 발주가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미국 태양광 쪽에 발주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관련된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한 걸 생각한다면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진입 시기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위원님께 진입 시기도 좀 여쭤볼게요. 탄력도가 너무 이 호재의 무게에 비한다면 올 초부터 그렇게 강하게 반응은 쭉 안 나온 것 같은데 길게 본다고 가정을 한다면 위원님 지금도 진입하기에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시는지 하나솔루션 중심으로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지금 이야기는 어떻게 들려주실까요? 그 해답은 박근영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저도 궤를 같이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작년서부터 IRA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이제 신재생 관련 주식들이 이제 올라갔죠.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기간들이 한 6개월 정도, 길게는 한 1년 정도 시장에서 그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런 요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실적 베이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는 게 이제 패턴을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처음에 이제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의 이제 주가가 한번 퍼포먼스를 보이게 되죠. 그때 당시에 실체를 따진다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가 끌어올라가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제 기대감만 갖고는 이제 동력이 안 됩니다.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태양광이라는 것이 배터리와 다른 게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매일 찍어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분기 단위로 이익이 쌓이면서 분기 단위로 이익을 체크할 수 있겠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장기 프로젝트죠. 더군다나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미국의 일괄 체계를 갖추면서 앞으로 2025년 이후에 미국에서 중대한 QE 확대를 나타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부터 태양광을 접근할 때는 긴 호흡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간에 시세를 내겠다, 특정 이슈에 따라서 시세를 내겠다, 그거는 이미 작년에 있었던 퍼포먼스고요. 올해부터는 분기 실적이라든지 수주 소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의 향배가 결정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긴 호흡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 저는 지금 정도 하나솔루션 같으면 구간이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가가 바로 반등한다라고 어느 누구도 얘기하기는 어렵죠. 특히 차트상 바로 반등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가는 모습들이라고 본다라면 긴 호흡으로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두 분 모두 차분하게 보고 대응해보자, 긴 호흡이라는 공통된 의견 주셨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위와 1위 저희 남겨놓고 있는데요. 조금 속도를 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차량용 반도체부터 UAM까지 좀 넓은 카테고리를 잡고 앉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과 이 자동차 부품주는 짚고 갈게요. 자, 지난주에 가장 강했고 시장의 주목도가 높았던 쪽을 고른다면 자동차 부품이었는데요. 뭐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뉴스가 산발적으로 나오면서 개별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부장님, 오늘 장에서도 빨간불 켜면서 살아남은 종목들의 특징이 조금 잡힐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네, 자동차 쪽은 이번에 1분기 실적도 뭐 워낙 어닝 서프라이즈가 완성차에서 나왔고요. 네. 작년까지만 보면 이제 반도체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완성차들이 믹스 개선이라든지 환율 효과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왔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볼륨 증가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죠. 반도체 관련된 이슈도 좀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완성차가 1, 2년 사이에 굉장히 좋았을 때는 이제 물량 증가가 없었기 때문에 부품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다음에 그때는 또 힘드니까 뭐죠? 부품사들에 대한 어떤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프레스, 그러니까 압력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사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현대기아도 마찬가지고 볼륨 증가에 대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완화되면서 볼륨 증가가 된다는 것은 부품사에게 좋은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29년 만에 전기차 관련된 신공
공장 건설이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산 지역에 건설하겠다. 그러면 울산 지역에 내에 있는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관련 재료가 먼저 올랐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올라간 게 뭐냐면은 이 미국 쪽에 이제 아이오닉 6를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 쪽에 있는 또 부품사가 그 다음 올라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 이제 뭐 실리콘밸리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CEO를 만나서 이렇게 뭘 했다, 논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개발, 이러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품주가 또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가게 되면 또 뭐죠? 이 경량화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또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주들의 순환이 계속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사업 영역 확장 기대감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고 있죠. 울산 지역에 있는 회사, 조지아주 회사, 그 다음에 또 뭐 부품주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경량화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부품사 쪽에서 결국은 볼륨 증가의 원년이 된다는 점에서는 부품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국면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부처럼 그 뒤에 좀 뭐가 움직이나요? 타이어 업종까지 움직입니다. 근데 타이어는 물량 증가가 뭐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달려나오는 타이어와 그다음에 교체를 하는 RE 타이어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공급난이 풀리면서 차량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운송비입니다. 물류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져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기차를 비롯한 고부가 제품 관련된 부분들도 늘어나는 점에서는 타이어주까지도 오늘도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전방위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고, 뭐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보시면요, 최근에 빠졌던 바닥권에서 벌써 뭐 기아는 50% 정도 올라왔고, 현대도 벌써 뭐 한 15, 16만 원부터 해서 21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30% 가까이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상승폭을 갖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숨어서 굉장히 히든하게 굉장히 좀 상승폭을 그려줬던 어떤 섹터를 볼 수 있는데, 다만 최근에 일부 부품주들은 꽤 올라왔죠. 네. 꽤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로 여기서 따라잡는 것보다는 다소 조금은 순환매 차원에서 아까 그랬던 컨셉을 가지고 아마 종목들마다 돌면서 좀 그러지 않을까. 근데 미리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지금은 잡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이 와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을 철저히 한번 분석을 하면서 아직도 저평가된 종목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동차주 보신다면요, 부장님, 그 부품주 내에서의 키 맞추기를 최대한 활용해 보자가 첫 번째 키포인트로 주시는 전략이 될까요? 대부분 이제 지금 현재 분위기는 네. 단순하게 싸다고만 그런 게 아니라 싸면서도 살짝 그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관련된 뭔가 이렇게 모멘텀을 안고 있는. 같이 안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서현이화 이런 네. 종목들은 보시죠. 보면은 PR이 4배, 뭐 PBR이면 0.4배였는데 뭐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뭐 들어간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이틀 만에 한 40% 이상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게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외신에서 기사는 나오고 회사는 잠깐 이제 또 이제 약간 부인하는 공시를 내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뭔가 어떤 새로운 전기차 영역이나 다른 쪽과 관련된 뭔가가 그 전통적인 내연기관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다른 쪽 신재생 쪽의 뭔가가 분야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어떤 전기차 쪽의 어떤 부품 쪽으로 좀 확장되는 개념의 부품사들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그러면 친환경, 전기차 이쪽까지 안고 있는 쪽에 가격 메리트까지 확인해보고 접근하자라고 이렇게 조언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 이제 마지막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호재를 안고 올라온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 장에선 좀 엇갈리고 있어서 분위기 파악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적 따라 엇갈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2분기 전망에 따라서도 큰 폭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쪽이 화장품입니다. 위원님께 화장품 쪽 이야기 점검 받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러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움직인 대표적인 그 선두주자라고 할까요? 그 역할을 한 종목이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오늘도 강하긴 하거든요. 자, 어떻게 이 화장품주, 중소형주 내에서의 흐름을 지금 봐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지금은 챙겨야 되는 구간, 더는 보면 안 되는 구간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의 탄력도 남아있는지 진단 부탁드릴게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사 중심으로 움직였고, 특히 이제 색조 중심으로 움직였죠. 색조가 생각보다 실적이 좀 잘 나왔고, 아무래도 리오프닝 수혜를 본다라면 색조가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것은 테마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끌고 왔었던 실적에 저는 마무리 국면이 이번 주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뭐 다른 테마처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번 주 중에 거의 고점을 형성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조금 이익을 챙기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색조 그리고 탈중국과 관련된 화장품들이 또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2차 전지 저희 이야기 받아봤던 것처럼 이 화장품주 역시 단기적으로 수급 논리가 이제 우선한다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실적 베이스 수급이 좀 네. 들어왔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미래 먹거리로서의 어떤 강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됐었던 부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강한 흐름들이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리오프닝 이전만 하더라도 마스크를 벗으면 화장품을 한다. 그때만 해도 스토리였었죠. 하지만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인 거죠. 화장품이 그 전에 움직인 게 아니라 실적을 보고 움직인 거기 때문에 약간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시장의 주식시장에서 폭발력을 볼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이 될 때가 그 폭발력이 강하지 실적 베이스로 갈 때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하지만 이 흐름은 변동성이 오히려 작아질수록 리스크 관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결국 지금 현상은 2차 전지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한 정리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좀 많이 흔들려서요. 시장 상황 감안해서 종목들에 대한 향방 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사이 코스피는 낙폭을 좀 많이 줄였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연구원 박근영 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